주율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야. 뭐가 중요해? 화학에서 근간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율표는 상당히 바닥부터 볼게요. 자,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혹시 원소번호, 원자기호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외우는 사람들이 있지?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은 주율표를 완성해 줄 수가 있어. 원소가 약 120가지 있으니까 100개만 추가하면 되죠. 다 물론 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원소 주율표라는 것들을 우리는 피리오딕 테이블이라고 해요. 피리오드가 뭐지? 어떤 특정한 기간이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별로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고 해서 피리오딕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주율표가 어떻게 불리는지 이야기해요.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를 보는데 먼저 주기율표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봐야 되겠지. 주기율과 주기율표. 주기율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주기율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한번 볼게. 자, 주기율이라는 것은 원소들이 일정한 간격마다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자,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원소 주기율표 본 적 있으신가요? 원소 주기율표 보면 그 구성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별도의 테이블로 이쪽에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아이들을 우리는 1주기, 두 번째 2주기, 3주기, 4주기에서 7주기까지 들어있는 애들은 6주기와 7주기가 포함된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얘네들을 따로 뽑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소들이 요 자리에 올 때마다 공통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요? 자, 쭉 지나가다 세로 줄이 겹치는 아이들마다 성격이 비슷한 아이들이 오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로줄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불러요. 족자, 무슨 족자일까? 가족을 뜻하는 족이야. 식구들이야, 얘네들은. 오케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모여있고. 자,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녀석들이 또 있어. 주기는 원자가 점점점 커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 오케이? 원자의 크기가 점점점 부풀어나게 되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주기율표라는 것은 무엇을 주기율표라고 하냐? 지금 칠판에 그려드린 게 주기율표야. 오케이? 원소 이름만 안 적었지 주기율표가 되는데, 자, 이 주기율표는 주기율이 잘 드러나도록 원소를 배열하여 좀 펴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원소의 성질이 드러나도록
원소의 성질을 나타내는 표라고 해주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주는데, 자, 이 원소 주기율표를 처음에 고안해낸 분이 있어. 그 전에 여러 사람에 의해서 원소 주기율이 얘기되어졌었거든. 원소가 주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 예를 들어서, 자, 나트륨, 칼륨. 여기서는 하나 앞에다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이런 아이들의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 오케이? 자, 그 밖에 다른 원소들도 비슷한 이런 쌍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거 되베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쌍 원소설이라고 표현해주는, 자, 그때 당시까지 발견했던 원소들을 3개씩 묶음을 해서 성질이 비슷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식구들이 다 세로들에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나트륨은 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 나트륨, 칼륨, 리튬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족 속에 속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갖게 되었는데,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는 어떤 분이 얘기했냐면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얘기했어요. 이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은요,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라는 것을 완성을 했는데, 완성까지는 아니고 만들었는데, 이분은 어떤 순서대로 만들었냐면, 자, 원자량 순서대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해. 원자량 순서대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원자량이 더 작은데도 성질이 앞쪽에 있는 성질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뭔가 예외들이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예외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완벽한 표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걸 완성한 분이, 현대 주기표를 완성한 분이 영국의 과학자인 모즐리라는 분이야. 좀 모질라 보이지? 오, 이분 대단한 분이야. 왜? 30살 이전에 이 원소 주기표를 완성했어. 노벨상도 받고 대학 교수야. 근데 이분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마자 군인으로 참전을 해. 군인이 돼가지고 참전을 해. 나라를 구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근데 포탄을 맞고 죽었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이지. 화학 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야. 이 모즐이라는 분은 자, 어떻게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 얘는 원자 번호 순서대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우리가 흔히 1번, 2번, 3번 쓰는 게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 순서라고 하는데, 이 원자 번호는 내부에 양성자라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양성자라는 물질의 수에 따라 원자 번호 순으로 자, 원소 주기율표를 완성해서 이게 바로 현대 원소 주기율표가 됩니다. 그럼 멘델레예프가 기여한 바는 하나도 없네? 아니, 기여한 바가 있어. 이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순서에 따라 물론 예외가 있지만 원소들을 배열을 한 거야. 그랬더니 가끔가다 빈자리가 있는 거야. 그럼 과학자들은 어떨까? 빈자리를 채우려는 욕심이 있겠지. 그 빈자리를 채워갖고 결국에 훨씬 더 많은 원소들을 발견하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원소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최초의 원소 주기율표를 이야기했었지. 그리고 완성한 것은 바로 모즐리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책 얘기로 현재 원소 주기율표에 얘기를 한번 보자. 자, 원소를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배열하여 만든 분류표이다. 자,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순서대로 가로줄로 먹여줘. 그리고 성질은 족이라는 이름으로 세로줄 속에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케이야?
특히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아이일 거야. 혹시 알칼리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을까? 알칼리. 옛날에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어릴 때는 염기 들어본 적 있지? 염기는 뭐야? 물속에서 녹아서 뭘 내주지? 수산화 이온이라는 물질 내주는 걸 염기라고 하거든. 이런 것들을 염기라고 했었는데 이 염기를 옛날에 관용적으로 알칼리라는 말을 써왔어. 알칼리라는 말을 써왔는데 얘네들이 알칼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야. 그래서 알칼리족이야. 이 알칼리는 원뜻이 염기란 뜻이 아니고 물에 잘 녹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알칼리 금속이야. 단 얘는 예외야. 여기엔 누가 있냐면 수소가 있거든. 두 번째 있는 아이들은 이름이 뭐냐면 알칼리하고 비슷한데 알칼리는 아니야. 그래서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불러.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에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보는 아이들 대상이 얘네들이야. 얘네들은 우리가 관심을 거의 안 갖고 봐. 통합과학에서. 얘는 화학이 들어가야지 관심을 갖고 보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해. 전이금속이라고 해. 나중에 이제 오비탈이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D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을 갖고 있는 아이들. 관심 지금은 안 가져. 얘네들은 또 F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을 갖고 있는 아이들. 아직 관심 갖지 않아도 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대로 된 또 다른 아이들이야.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혹시 아는 사람 있니? 혹시 아는 사람 없을까? 어디서부터 1번부터 20번까지 기억한다면 누군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B야, B. 원소 번호 B는 뭐지? 붕소. 붕소족이야. 붕소족.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아이는 누구야? C야. 탄소족이야. 탄소족. 그 다음 아이는 뭐가 돼? 칠소족. 그 다음 아이는 산소족이라는 이름을 안 써. 산소족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칼코켄족이라고 해. 칼코켄족. 아직 관심 가지도 않아도 돼. 확 구해야 되냐? 전반적인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이 바로 뭐가 되니? 여기에 누가 있어? 플로린이 있거든. 이 플로린이 있는데 얘네들을 우리 플로린족이라고 안 하고 많이 들어보는 거. 추울 때 전기 램프를 때울 때 있어. 아니면 조명이 엄청나게 밝은 조명 주는 그 조명 틈 이름이기도 해. LED 쓰기 전 얘기야. 할로겐족이라고 해. 할로겐 램프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니? 난로 같은 거, 전기 난로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할로겐 램프. 또 조명에도 이용하고 있어. 열 소비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열 소비량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은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비활성 기체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비활성 기체라고 썼는데 얘는 활성이 없어. 반응을 잘 안 하는 아이들이야. 반응하는 이유를 좀 더 뒤쪽에 배우게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완성된 아이들이야. 오케이? 가장 같은 주기의 가장 끝에 아이들은 이 주기를 완성하는 아이들이야. 완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어. 자기 혼자 있는 게 좋아. 나 혼자 완벽해. 나 혼자 완벽해.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원자 한 개가 분자를 형성하고 있어. 신기하지? 되게 우리 탄소는 원자 몇 개가 결합하지? 두 개. 질소도 두 개.
그지? 오존은 세 3개, 오스리아.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해야 되는 혼자로 완벽한 아이. 대표적인 아이가 헬륨이야, 헬륨. 헬륨 스스로 완벽해. 그 다음에 이 아이 다음 아이가 뭔지 알아? 네. 네온. 네온 알고 있어? 네온등 쓸 때 쓰는 거. 네온등 알아? 요즘은 안 쓰지. 옛날 바깥쪽 조명 만들 때 쓰는 게 네온등이거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 아르곤이라는 거. 아르곤. 아르곤 기체 같은 걸 이용해갖고 뭘 만드냐면 요즘 보기도 힘들구나. 여러분 백열전구 있지. 백열전구 속에 공기가 있으면 피라미드가 그렇게 뻐리거든. 거기에 아르곤 기체를 채워넣어줘. 아르곤 기체를 채워넣어주면 아르곤 기체는 반응을 하는 아이 안 하는 아이야? 안 하는 아이들에서 피라미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많이 써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됐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미리 한 얘기들이야. 족속들이 있다. 영어로는 그룹이야, 그룹. 같은 화학적 성질을 갖는 묶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세로족이야. 세로족. 세로줄이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여기 있는 아이들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또 재미난 게 여기 있는 아이들도 비슷해. 얘네들은 대부분 독성 물질이야. 독성 물질이야. 그래서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은 불산이라는 걸 만들어주거든. 플로린산이라는 걸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 같은데 뉴스 시간에 불산가스가 노출됐다. 뭐 사람이 죽었다. 반도체 생산 장비가 생산하는 재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불산가스 노출됐다. 독성 물질이거든. 그래서 그 근처가 난리가 나는 거야. 이 플로린이 포함된 기체 때문에. 그 다음 아이는 누굴까? 염소야, 염소. 음의 염소가 아니고 염소 기체. 뭘 할 때 쓰지? 얼마나 독하냐면 수돗물을 소독할 때 써. 그래서 수돗물 단수됐다가 가끔 새로 물을 틀었을 때 나는 씨앗 냄새. 혹시 락스 냄새 아니? 락스 냄새하고 유사해. 락스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독성 물질이야 얘도. 옛날에 나치가 유태인들 죽일 때 아우슈비츠라는 곳에서 단체로 죽였지. 가스가 나오는 샤워 꼭지 틀어놓고 사람들 죽였잖아. 그때 이용한 게 염소기체야. 여기에는 유태인 화학자가 엄청난 역할을 했지. 하보라는 사람. 근데 전범 제품 받았는데 죽지는 않았던 것 같아. 과학적 업적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하보라는 사람이 만든 기체. 그 다음 기체는 브로민이라는 기체야. 얘는 미안하다. 브로민은 보통 저갈색 액체 상태로 구성이 돼 있어. 근데 얘도 독성 물질이야. 특히 남성의 불임증과 관계돼 있대. 살정작용을 한대. 그래서 이건 브로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아이오딘 우리 생활에 많이 쓰는 거잖아. 화합물질일 있을 때는 안정해서 우리 몸에 이롭게 해주지.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많이 노출됐을 때 갑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오딘 화합물을 섭취해줘야 돼. 요즘 뉴스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잖아. 근데 푸틴 걔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뭔 얘기하니? 한번 터트려. 뭘 터트려? 핵무기. 그래갖고 주변 국가에서 아이오딘 구하느라고 난리가 났었어. 언제 터트리고 확산되면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주겠지. 헝가리 이런 나라에서 아이오딘을 어마어마하게 수입해다가 비축해 놓고 있어.
위험하니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딘 엄청나게 많이 보내줬어. 그런데 까불지. 뒤집려. 하나만 더 터지자. 근데 절대 도와주지 말자.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도와주지 말자. 그리고 나와갖고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러려나? 자, 그 다음에 아스타틴이라는 물질인데 얘는 안 배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로겐 족이라고 하는데 이 족자 가진 아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거의 유사하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1쪽부터 18쪽까지 있어. 순서대로 얘가 1족이야. 얘 2족, 3족, 4족, 5족, 6족, 7족, 8족, 9족, 10족, 11, 12, 13, 14, 15, 16, 17, 18쪽까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3족에서 12족까지를 우리는 전이금속이라고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뭐라고 불러? 전형 원소라고 불러. 전형적인 성질을 따르는 아이들이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 다음에 죽이라는 게 있다. 죽이는 가로죽이야. 얘는 물리적 성질이 일반적으로 비슷해. 밀도라던가 이런 일반적인 성질들이 비슷한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완성되지는 아직도 퍼펙트하게 완성되지는 않고 있어.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 있어. 7주기 완성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한 30년 걸린 것 같아. 7주기가 발표되고 약 3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 완성하는데 최근에 완성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다음 원소는 몇 주기까지 갈까? 이 다음에는 8주기로 가겠지. 8주기로 갈 거야.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상한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주는 무궁무진하지. 대폭발 과정에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졌을지도 모르지. 오케이? 뿐만 아니라 인간은 또 능력이 탁월해서 주길 표상의 빈자들이 채워나가. 그래서 합성 원소들을 만들게 돼. 인위적으로 인공 원소들을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지. 우주의 자연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원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를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시간이 매우 짧아서 물리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을 관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질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쪽에 보니까 책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 형태 비슷하죠? 자, 책에 보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된 아이들이 있어요. 노란색 아이들은 비금속이야. 비금속인 물질들이야. 비금속이라는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비금속이라고 속하자 얘기하죠. 그 다음에 청색을 띠고 있는 아이들은 금속 원소야. 금속. 자, 그 다음에 붕소,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텔루르, 폴로늄과 같은 물질은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데 금속에 준한다. 금속과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얘들은 준금속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래서 원소 주기표상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있어? 금속성이 있고 대부분의 원소가 금속 원소야.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있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 준금속이 있다라고. 그래서 원소 번호, 원소 주기의 특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대략적으로 얘기할게. 오른쪽의 위쪽은 뭐야? 비금속성을 띄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왼쪽에 아래로 갈수록 어때? 금속성이 강해. 단 얘네들은 비금속성이지만 18쪽 원소는 빼버릴게 성질에서. 오케이?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비금속이 가장 강하다. 그럼 여기 있는 원소가 누구야? 플로린이지. 플로린이 비금속성이 가장 강한 원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 구탱이에 있는 아이는 누구지? 프랑슘이야. 이 프랑슘이라는 물질은 자, 금속성이 가장 강한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강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 강하고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준금속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표를 크게 나누면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자, 거기에다가 몇몇 물질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됩니까? 자, 기체인 상태로 된 거는 책의 원소 기호에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액체인 녀석은 청색으로 적어줬는데 딱 하나가 걸린다. 원래 2개 걸려야 되는데. 자, 누가 걸리니? 브로민이라는 게 일단 걸렸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걸린 게 중간쯤 보면 수은이 있어. 수은. 그죠? 수은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름 아이, 자, 7조 아이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그 아이도 역시 금속, 얘가 구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니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해. 자, 이 7주기 이 원소가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 눈이 나빠갖고 글자가 안 보여. 자, 뭐로 시작하는 원소지, 그지? 자, 이 원소들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딱 2개만 얘기했거든. 브로민하고 수은. 근데 이 원소까지 같이 포함이 되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하나 이름이 일본 애들 이름으로 바뀐 거야. 니오늄이 있지 거기. 하얀 빈칸이 있지. 니오늄. 일본 새끼들이 발견한 원소야. 에이, 재수없어. 자, 한국 이놈의 발견을 못할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 자, 옆쪽에 보니까 현대의 주기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다. 멘델레예프가 있었지. 순서 중요해 이거 비교죠.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였다라고 얘기하지. 경비야, 몇 시간 그렇게 졸아갖고 어떻게 해? 성현아, 선생님 주는 친구들 어떻게 해주지? 뽀뽀해줘요. 뽀뽀를 해주지. 선생님하고 뽀뽀하고 싶으면 계속 주라. 승진이 선생님하고 이 대구 살았었어. 부자가 지금. 맞네, 맞아. 그지? 네. 승진아. 손승진. 정신 차려. 자, 그래서 자,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나타냄을 발견하고 이를 배열하여 원소 주기표를 만들었어. 그 결과 빈자리들이 있었지. 원소를 예측해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게끔 많은 정보를 주게 됐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모줄리라는 분이 있어. 모줄리는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 있음을 알게 되고 양성자와 관계 있음을 알게 돼서 현대 주기표를 완성하게 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하여 주기표를 만들었다. 실제로 모줄리가 완성한 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소의 분류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기표의 성질 엄청나게 화학에서 중요했었어. 엄청나게 중요했었으니까 잘 파악해 두시고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원소의 분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분류는 우리 조금 전에 구분한 그런 형태의 분류를 이용하겠지. 자, 금속성과 비금속성을 갖고 구분을 해주도록 할게. 오케이? 얘는 금속성과 비금속성입니다. 자, 금속성 원소들은 이쪽에 있다라고 했지. 비금속성 원소들은 어느 쪽에 있대?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원소 주밀표상의 위치는 자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속 원소다라고 얘기해. 자, 금속이다 보니까 어떤 성질을 갖게 될까?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엄나게 잘 흘러.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빛을 비춰주면 반짝반짝 금속 광택이 일어나. 왜 금속 광택이 일어나는지 아니? 이 금속성 원소들은요 자유전자라는 걸 갖게 자유전자를 주게 되는 갖고 있는데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줘요. 그럼 빛은 알고 봤더니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고 전기장이라는 것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파되는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표현을 해줘. 그럼 전자들이 빛에 따라서 진동을 하는 거야. 어떤 아이들만 진동할까? 빛의 진동수와 가장 진동수가 비슷한 아이들만 진동을 하게 돼. 이해해? 그 진동을 하게 되면 전자들이 진동하면은 그 진동에 의해서 또 다른 전자기파가 또 생겨. 그게 반사되는 거야. 이해해? 금속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은 원리가 이래. 단순하게 쭉 가서 쭉 가는 게 아니야 원래. 미시적인 세계까지 가면 빛이 쭉 들어가면 빛이 전기장에 이렇게 들어가. 그럼 전자들이 같이 진동을 해. 그 진동하면서 얘들 또 전자기파를 내놓거든. 그게 반사되는 빛이란 말이야. 그래서 같은 진동수로 반사가 이루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금속 물질들은 전자를 갖기 때문에 어때? 금속에 특별한 광택을 갖게 한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홍규 귀에 있는 거 금이니 은이니? 쇠니? 쌤. 쇠하면 쇠또 골라. 금으로 바꿔야 돼. 표싱한 거야? 아니요. 야, 껴놓은 거야? 표싱할 때 쇠로 하면 쇠똑 든다? 금으로 해야 돼. 금이 우리 인체하고 가장 잘 맞지? 가장 잘 맞아. 그러니까 금리를 하지. 사실 금리하는 이유는 치아의 열에 의한 팽창 정도와 금이 가장 비슷하대. 선생님 네가 하도 안 좋아갖고 전에 이빨 대봉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냥 그 왜 이빨 색깔 나는 거 떼어줬어. 떼어줬는데 얼마 안 돼갖고 그때 땅콩 먹을 때였나? 딱 씹었는데 깨지는 거야. 진짜. 갔어. 어이씨 깨졌어요. 그러시면 이거 차라리 금으로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얼마 더 주고 금으로 다시 바꿨어. 죽으면 피가 하나도 없는데 그지? 사람 죽으면 금을 어떻게 하니? 왜요? 뺄 수가 없어. 버려요? 화장장에서 다 녹아갖고 바닥에 들러붙어. 나중에 청소할 때 아저씨들이 긁어갖고 어디다 팔아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의 사람 몸에 있는 정도 갖고는 흔적도 안 남아. 내장하면 남겠다. 내장하면. 그런 적이 있었대요. 백제에 가면 공주시에 가면 문용왕릉이라는 왕릉이 있어. 그때가 박정희가 대통령 때인데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니? 왕릉이야. 고려시대 왕릉이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귀족 또는 높은 사람, 높은 신분의 무덤이다라고 추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발굴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근데 문영왕릉 얼마 만에 발굴했는지 알아? 3일. 얼마 걸렸을까? 1시간. 하루 걸렸어.
그 부장품들이 뭐 항아리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깨졌대. 아 진짜. 사람들이 좀 무식해. 금이 좋아. 자, 금은 거짓말 안 하거든. 돈 거짓말해도 금은 거짓말 안 해. 요즘같이 물가가 비싼 때 있지. 이때는 금이 가치가 떨어져. 금의 가치가 떨어져. 근데 물가가 지금같이 한번 좀 오르거나 이러면 지금 오른 상태구나. 물가가 좀 내리거나 뭐 이런 상태가 되면 투자 가치가 금으로 가게. 야, 옛날에 우리나라 IMF 때 참 국민들 착해서 그렇지 나라가 도둑놈이었어. 왜 도둑놈이냐니 너네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IMF 왔다고. 사실 IMF가 온 위기는 국민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기업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 수출을 해. 그리고 지네가 돈을 받잖아. 그럼 국내로 들여와야 되잖아. 그걸 외국에다 꽁꽁 숨겨놔. 그러니까 국내에 달러가 없는 거야. 외국 놈들이 우리 니네 돈 빌려줬으니까 달러로 내놔. 그 달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도 위기가 됐었지. IMF에서 부도 처리가 됐지. 부도 처리되는데 달러가 필요하잖아. 그럼 기업체 놈들이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달러를 마련하겠다고 어떻게 했는지 아니? 온 국민이 자기네 농에서 잠자고 있는 금을 다 꺼내다가 헐값에 국가에 넘겨버렸어. 싼 값에. 그리고 국가는 이걸 외국에다 팔아갖고 달러를 채웠어. 참, 우리 국민들 참 대단한 국민들이야. 국민교육헌장 혹시 알고 있니? 1967년도가 8년도에 제정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어. 나라의 발전이 나의 발전임을 깨닫고 어쩌고저쩌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내가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 내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하지. 그래서 지금 그게 없어졌지. 자, 아무튼 광택이 있다. 한편 자유전자라는 아이는 말이야,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물질이지. 뿐만 아니라 열도 잘 통하게 해줘. 오케이? 그래서 금속성 원소들은 전기도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한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실온에서는 보통의 온도에서는 대개 수소를 제외해놓고 무슨 상태로 존재해?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고체 상태다. 단 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다. 수는 뭔지 알죠? 네. 우리 체온계에 있는 그 은백색의 액체 갖고 놀아본 적 있니? 선생님 어릴 때 되게 많이 갖고 놀아봤는데 표면적이 겁내 세요. 그래서 구슬처럼 모여요. 손으로 툭툭 치면 굴러가요. 딱 치면 쪼개져요. 딱 치면 박살나서 쪼개져. 그럼 이렇게 다시 하면 다시 모여요. 재밌냐고요? 오래 갖고 놀면 수분 중독 걸려요. 선생님도 조그만 플라스틱 병에다 넣고 가끔가다 놀았어요. 근데 실제로 맞진다고 수분 중독이 크게 걸리는 건 아니고 가장 위험한 것은 증기 상태로 마실 때가 가장 위험해. 증기 상태로 마실 때. 근데 접촉에 의해서도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얘는 힘을 가하면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하게 된대요. 모양만 변하게 된대.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뒤쪽에 금속 결합과 관계있는데 미리 설명을 해주고 가도록 할게요. 금속이라는 물질은요, 금속은 대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여기 어떤 물질이 있지. 그러면 자, 이 물질의 골격에 해당하는 부분에 누가 존재해? 원자 핵들이 존재해요. 누가 존재하는데? 원자 핵들이 존재한다. 얘를 뭐라고 할까? 원자 핵이라고 한다. 이 원자 핵 주변에는 누가 있어? 전자줄이 있어.
이런 전자들은 우리 금속에 꼭 붙잡혀 있다라고 해서 무슨 전자라고 불러? 속박전자라고. 이 속박전자 바깥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들이 또 있어. 이 궤도에는 뭐가 차 있는 것 같은데 안 차 보이긴 하는데 이 궤도를 따라서 돌아다니는 전자들이 있어. 이 전자를 무슨 전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는 궤도가 있어. 그러면 자유전자들은 이런 식으로 임의의 궤도에서 지들 멋대로 돌아다닌단 말이야. 오케이? 돌아다니면서 이 물질들이, 이 원자들이 결합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결합시켜주는 결합을 우리는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금속 결합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금속 결합은 누구에서 이루어진다고? 자유전자에 의해서 금속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때 얘네들을 망치로 막 때려봐봐. 엄청 얇아지겠지. 엄청 얇아져서 이 한 층 내지 두 층까지 만들어줬대. 여기 원자가 하나만 있는 거야. 원자 핵들이 이렇게 있어. 주변에 뭐가 있어? 속박전자들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속박전자가 있고요. 그 바깥쪽에는 아직도 누가 있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궤도가 남아져 있어. 자, 이런 궤도가 남아있는 한 원자가 있으면 이 궤도는 항상 있거든. 전자들은 어때?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 원자들은 어때? 결합을 시켜준다라고 해. 그래서 이 금속들은요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금속박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혹시 금박 아세요? 금박? 금으로 엄청나게 얇은 걸 만들어줘. 횟집 가면 금가루 뿌려주잖아. 네. 뿌려줘? 물회집 같은 거. 고객이 아니구나. 단골집 가면은 금가루 뿌려줘. 철 좀 들라고. 금가루 뿌려주는데 그게 진짜 택도 없이 얼마 안 해. 한 번 뿌려주는데 이게 몇백 원이나 하려나? 엄청나게 얇게 만든 금이야. 진짜 금이에요? 진짜 금이야. 그럼 그냥 금 씹어 먹어도 돼요? 그 씹힐 것도 없어. 그냥 입에 들어가면 없어져. 금을 먹어. 그럼 골드바 사가지고 뜯어 먹어도 돼요? 똥으로 골드바가 나오겠지? 아, 네? 너 금똥 싸고 싶어? 먹을 수 있고. 너무 딱딱해서 못 먹을 거야? 못 먹지. 스테이크스. 이빨 다 뺏기지겠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돼서 엄청나게 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해.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퍼짐성이라고 불러줘. 퍼짐성인데 한자어로 전성이라고 해. 전성. 전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녹두전, 부추전. 쭉 부면 감자전. 쭉 퍼지지. 그래서 전성이야. 그래서 전성이야. 또 무슨 성질을 갖니? 뽑힘성을 갖는다고. 쭉쭉 잡아당겨서 뽑으면 엄청나게 가는 실을 만들 수가 있어. 혹시 도시광산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어떤 게 도시광산인지 주영아? 핸드폰에 들어가는 금을 가지고 그 폐기된 스마트폰에 있는 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반도체를 살펴보면요, 반도체 뚜껑을 따요. 뚜껑을 따면은 반도체 내부가 여기에 칩이 있어요. 반도체에 칩이 있어. 얘는 전기적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금속이 있고요. 여기에 다리들이 달려 있는 거야, 금속이. 그럼 칩과 이 금속을 연결해 줘야 되겠지. 그 누굴 연결해? 금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이게 금실이야. 이게 선생님이 아주 옛날 반도체 회사 다닐 때 지금은 보다 훨씬 더 얇아. 이 금실을 만드는데 어이가 없어갖고 학교가 아니고
회사 휴게실에 앉아 있어 점심 시간에 앉아 있었어 잠깐. 그 부부 클러스터라는 아이스크림 먹느라고. 무지 싸거든. 밖에보다 싸니까 불티나게 팔려. 딴 데 밖에서는 그거 몇백 원인데 회사 내에서는 300원인가 200원인가 그랬어. 커피 그 뭐니 누르는 커피 한 잔에 100원, 10원 받았어 10원. 밖에 나가면 100원 이상 하는데 회사 내 밥 한 끼가 100원이야. 점심은 공짜. 기숙사비 한 달 기숙사비 5,000원. 근데 월급도 작았어. 근데 부부 클러스터를 먹고 있는데 건너편에 많이 보던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방문복을 입고 왔더라고. 방문 인사, 방문 폐용을 하고 있더라고. 회사 사람은 아니고 회사 내 협력업체란 말이야. 그래서 쭉 보는데 대학교 서클 선배인 거야. 그래서 막 달려갔어. 형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그래? 나 오늘 이거 테스트 좀 해보려고 갖고 왔어.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바로 금식이야. 와 이게 금이란 말이야? 두루마기를 감아 갖고 왔어. 왜 큰 스타일로폼 있지? 거기에다 두들두들 말아 갖고 왔어. 이게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그랬더니 한 1km 정도 될 거래. 와 그럼 무지 이거 비싸겠다. 그랬더니 금값으로는 겁내 싸고 공정값이 비싸대. 뽑는 값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이거 한 돈도 안 돼. 한 돈이 2점 몇 그램이야. 반지 하나 만드는 여자 반지 만드는 그게 한 돈이거든. 그거 정도면 몇 킬로미터? 1km 정도를 뽑는데. 진짜요? 1km보다 더 뽑는 거야. 엄청 얇아. 엄청나게 가는 거지. 그래서 공정값이 비싸대. 그리고 그 선배는 선생님 또 과선배가 과선배 쪽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바로 분해 전화로 전화 때려줬지. 형 오늘 금실 테스트 있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 갖고 온 분이 내 서클 선배니까 형이 좀 잘 좀 해줘요. 라고 회사에다 보냈지. 다 이메일이 필요해. 자, 그래서 뽑힘성이라고 하는데 한자어로 이거는 연성이라고 불러요. 연성. 그래서 금속의 특징이야. 퍼짐성과 뽑힘성이 있다. 무슨 결합 때문에? 금속 결합 때문에. 누가 있어서? 자유전자가 있어서. 자, 그러면 어디에 쓰는지 이용을 한번 보자. 철은 각종 철물 그리고 기계 재료로 쓰지. 뿐만 아니라 건축을 할 때 철근 재료로도 쓰지. 철근을 건물 지을 때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뼈대 잡기. 뼈대 잡는데 다른 금속 쓸 수도 있잖아. 왜 하필이면 콘크리트에 철을 입히냔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대요. 철하고 콘크리트는 열에 의한 팽창 정도가 상당히 비슷하대.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다르면 부서지잖아. 근데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건물이 계절에 따라서 크게 변형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중국 새끼들이 아파트 질 때 철근 대신에 대나무를 넣더라. 대나무. 그래서 아파트 하나 붕괴됐잖아. 근데 다행히 입주하기 전에 붕괴됐지. 몇 동이 갑자기 붕괴가 돼버렸어.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철근이 비싸니까 대나무를 넣어버렸어. 또라이들 아니니? 창의력이 대단한데. 요즘 우리나라는 안 그런데 옛날 우리나라는 이랬어. 철근이 비싸고 공급을 해주기가 힘드니까 철근을 뺐어.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1m에 5개 들어가야 된다. 그럼 2m에 9개 넣는 거야. 그것도 부실공사라고 하는데 대나무를 넣다니. 아주 웃긴 놈들이. 그거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네. 그래서 무너졌지. 무게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지. 대나무가 아무리 탄성이 좋아도 철보다 못하지. 자, 한편
금은 반도체 회로 기판에 이용하는데 바로 이게 금이야. 도시광산의 그 금. 야 이거 언제 모으냐? 생각해봐. 킬로미터가 한 돈이야. 그럼 약품 처리하고 뚜껑 벗겨야 되지. 이거 비철 금속들 다 녹여갖고 금만 또 다시 추출해야 되지. 뭐 컴퓨터, 핸드폰, 반도체 다 뺀다 그래도 와 엄청나게 모아야지 수익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갖고 얘네들은 도시광산 사실 많이 금을 모은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뭐 주석, 알루미늄 이런 또 다른 비철 금속이라고 하거든. 그럼 비철 금속까지 같이 모아. 그래서 따로따로 처리해보려. 다 비싸. 하다못해 구리만 해도 구리도 상당히 비싸. 구리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구리 비싸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 얼마치? 구경이나 해봤니? 새끼 손톱 많지? 네. 이렇단 말이야. 속이 알루미늄이야. 근데 옛날 10원짜리는 다 뭘로 만들어졌어? 우리 황동. 황동?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 구리와 아연이 섞여 있어. 구리 아연이 섞여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녹여요. 10원짜리 녹여. 그래서 1kg를 만들어. 그럼 1kg에 들어가는 10원짜리 돈보다 구리 얻어내는 양이 훨씬 더 비싸. 그래서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10원짜리 계속 찍어내는데 자꾸 없어져. 업자들이 10원짜리 동전 갖고 다 구리 뽑아 쓰는 거야. 그래갖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니? 10원짜리를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지. 그것도 10원짜리 크기로 알루미늄하면 녹여도 돼. 알루미늄이 더 비싸. 참 대단한 나라야. 북한 애들은 중국에다 팔아먹으려고 전력선을 끊어가잖아. 목숨을 걸고. 구리거든. 구리 뭉쳐갖고 중국에 팔면은 돈이 되잖아. 와. 근데 걸리면 공개 청살 당하지. 공개를 죽여. 어차피 굶어 죽으나.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IMF 때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결혼을 했대. 근데 둘 다 직업이 없어.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분유를 먹어야 되잖아. 엄마 젖을 못 먹는데. 분유를 먹어야 되는데 분유 살 값이 없어. 어떻게 했게? 시골 가면 다리 있지. 다리. 네. 다리에 난간이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거든. 이걸 빼다가 팔았어. 나중에 잡혔지. 자, 이 금속 중에서도 은이라는 녀석이 전기가 가장 잘 통해. 그럼 도성 같은 거 은으로 만들면 엄청나게 개이득이겠지. 근데 은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 왜 안 쓰지? 없어서. 그래서 목숨 걸고 올라가서 떼가거든. 그것만 팔아도 얼마인데. 목숨 걸만하니까 예를 들어서 고압선이라고 생각해봐. 고압선 거리는 최소 1km야. 이 탑에서 이 탑까지 최소 2km야. 그럼 어떻게? 2km 끊어가는 거야. 그럼 떼돈 벌겠다. 지금 우루과이 쪽에 은광이 하나 있더라고. 아직도 3억 톤이 매장이 돼 있대. 근데 3억 톤이 매장돼 있는데 광부들이 엄청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 그 밖에 알루미늄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샤시지. 샤시. 창호. 우리 대부분 그 밖에 건물의 창문들이 알루미늄 샤시로 만들어져 있어. 왜? 유리도 무겁지. 쇠로 만들면 단단은 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뭐야? 열전도도 있지만 밀도가 커가지고요.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는 가볍고 단단한 녀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붕의 재료. 요즘은 이런 지붕 말고 가건물 있잖아. 가건물, 예를 들어 창고 같은 거 짓는 건물들의 그 위판이 알루미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성분이 알루미늄이야. 자,
이런 재료로 또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비금속 원소는 누구일까? 비금속 원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른쪽 위쪽에 존재하는 녀석들이 비금속이야. 얘들은 자유전자가 없어.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들이야. 자, 뿐만 아니라 광택이 없어. 간혹 고유한 색깔을 갖기도 해. 고유한 색깔을 갖는데 어떤 고유한 색깔을 갖냐면 대표적인 게 할로겐 원소들이야. 플로린은 연한 노란색을 가져. 그 다음에 염소는 황록색을 갖게 돼. 황록색. 그리고 브로민은 젓갈색을 띄어. 진한 빨간색. 갈색하고 적색이 섞인 젓갈색을 띄고. 아이오딘은 보라색을 띠지. 흑자색을 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특별하게 색깔을 갖는 녀석들이지만 광택은 거의 없다. 자, 열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뒤쪽에 전자배치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이야. 자유전자라는 게 없어서 자, 얘네들은 자, 전기가 통하지 않고 열도 안 통해. 근데 예외 물질이 있어. 흑연이 예외야. 흑연은 왜 예외냐면요. 이런 특성 때문에 예외야. 자,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탄소라는 물질이 모여서 흑연이 만들어지지. 탄소는 주변에 전자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냐면 4개까지 붙일 수 있어. 오케이? 여기에 탄소는 탄소 또 다른 탄소끼리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흑연이라는 물질이 되면 자연 상태에서 탄소의 주 본체가 되는데 탄소가 있으면요. 탄소 하나당 주변에 탄소 몇 개와 결합해? 3개하고만 결합해. 자, 주변에 탄소 3개하고만 결합한단 말이야. 그럼 원래는 몇 개 갖고 있었어야 돼? 4개 갖고 있었어야 돼. 그럼 뭐가 남지? 매 결합마다 전자 하나가 남는 거야. 매 결합마다 전자 하나들이 남아. 이 전자들이 자유전자의 역할을 하게 돼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흑연막대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해서 흑연은 예외이다. 자, 대부분은 기체나 고체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고체인데 되게 분말에 가까운 고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하지만 브로민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된대. 브로민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젓갈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한편 얘는 부서지거나 쪼개진다라고 했는데 왜 부서지거나 쪼개지는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얘네들은 분자결합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오딘은 원자 2개가 결합이 돼 있어. 이게 아이오딘 분자야. 또 다른 아이오딘 분자가 있거든. 얘네들과 분산력이라고 하는 결합력에서 결합이 돼버려. 그래서 쉽게 부스러집니다. 결합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스러지는 특성을 갖는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얘네들 이용 탄소는 연필심, 흑연 연필심에 주로 쓰고 있지.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탄소들이 또 많이 이용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제철소에서 철을 얻어낼 때도 탄소가 필요해. 철을 얻어낼 때도 탄소가 필요하다. 자, 한편 헬륨. 헬륨은 재밌잖아. 네. 마시면 목소리가 이상해지지. 네. 왜 이상해지냐면 소리의 속력보다 빠른 속도로 얘가 운동을 해. 그러다 보니까 소리 전달이 엄청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진동수가 높은 소리가 나. 그래서 도널드가 목소리 같은 이상한 목소리가 나는 게 바로 이 헬륨기체야. 이건 장난이야. 헬륨기체 진짜 쓰는 거 어디에 주로 쓰이지? 에드볼론 같은 거 만들.
에드벌룬이 뭐야? 공중에 큰 풍선을 날려갖고 거기에 뭘 써넣니? 천을 달아갖고 글자 같은 거 새겨서 추, 분양 뭐 이런 거 써 있는 데들이 있어. 아파트 처음 짓거나 이럴 때 그게 에드벌룬이 되는데 그 속에 헬륨을 넣어. 아주 옛날에는 수소를 넣었어. 수소도 가벼우니까. 실제 2차 대전 때 독일 애들이 비행선을 운영했거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높은 높이에서 추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어. 폭발이 일어났어. 그 이유가 그 수소 기체 안에 수소를 썼어. 몇백 명 죽은 걸로 알고 있어. 와. 비행선이 얼마나 크냐면 탑승 인원이 400명인가 다 죽었어요. 다 죽지는 않고 여러 명 살긴 살았는데 어떻게 거의 대부분 죽은 걸로 알고 있어. 자. 하늘에서 터지면 그래서 헬륨을 어떻게 살았어요? 추락했는데 그래도 그냥 툭 떨어지는 게 아니고 터지면서 서서히 착륙했겠지. 비행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고 서서히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 근데 많은 인원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 폭발생에 의해서. 헬륨의 안정성이 알려진 이후에는 헬륨을 사용하는데 헬륨이 수소를 얻기보다 더 어려워서 고가야. 더 비싸. 옛날에 이런 거 해봤다. 그럼 수소 기체들이 폭발되는 걸 은근히 기대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인데 축제 때 풍선을 팔았어 사람들한테. 헬륨 기체를 팔아야 되는데 헬륨 기체가 수소보다 훨씬 더 비쌌거든. 그래갖고 수소 기체를 사왔어. 그래갖고 그거를 가스를 채워갖고 풍선을 불어서 팔았어. 축제니까 그때 500원인가 주고 팔았어. 재료값은 한 40원 하나? 팔았어. 팔았는데 나중에 수소기체가 다 남았네? 이 녀석들이 조금만 넣어도 뺑뺑이지거든? 그러니까 다 채웠는데 우리가 사온 양이 거의 대부분 남았어. 풍선도 많이 남았대. 그래서 수폭발을 기대해갖고 풍선 여러 개의 수소기체를 다 채웠어. 그러니까 붙여놨어. 라이터를 불 붙였어. 그걸 기대했어. 근데 풍선 하나 툭 나가고 말던데. 풍선이 빵꾸 튀어갖고 수소기체 불 안 붙고 뻑 하고 끝나버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늘로 다 터뜨렸어. 와 진짜 재미없다. 바늘로 터뜨리는 게 소리가 더 커. 자, 아무튼 이런 헬륨기체, 수소는 우주왕복선 그리고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되고 있다. 우주왕복선에 어디 써먹지? 연료로 써먹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주로 최근에 발사했던 나로라든가 이런 녀석들은 액체 산소하고 액체 수소를 이용했어. 북한 애들도 액체 연료 로켓을 만들고 있지. 이게 고체 연료잖아요. 액체 연료잖아요. 고체 연료가 좋아. 왠지 알아? 액체 연료는 분사 기술도 필요한데요. 연료를 채웠다 뺐다 해야 돼. 발사 준비할 때는 채워 넣어야 돼. 그리고 발사하지 않을 때는 빼야 돼. 만약에 날씨가 나쁘고 발사 못하면 다 빼야 돼. 근데 문제는 액체 수소나 액체 산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데 북한 애들은 석유 계열의 제품을 쓰더라고. 걔는 금속을 산화시켜. 그럼 오랫동안 냅두면 금속이 구멍 뚫린대. 진짜 머리가. 그리고 선생님 소원이 그거잖아. 김정은이 로켓 발사 참관하다가 로켓이 자빠져갖고 탁 가는 거. 이게 내 바라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지. 그렇게 가까이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럴 때 고체 연료가 좋은 것은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다 발사해. 무서워진 거야 미사일에서. 북한 새끼들 그래서 무서워졌어. 근데 북한 애들이 가장 무서운 점은 뭐야? 어디 날아갈지 몰라요. 발사하는 데서 올라갔는데 어디 떨어질지를 몰라. 그게 가장 위험한 거지. 예측할 수 있다면 그런 걱정 안 할 텐데 한 번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참 이상한 새끼들이야. 이번에 우크라이나 어디야 저기
러시아 애들 와그너 그룹한테 로켓 많이 팔아먹었다며. 뭐 불발탄 나오고 어디 떨어질지 모르고 뭐 이런 거 태반일 거야. 북한제가 그렇지.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보고 중국 애들도 쫄았을걸? 한국 쳐들어갔다 좆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 우리나라 군사력도 막 진짜 무지막지하거든. 거기다 핵무기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최대식 무기는 최신식이야. 생각해봐. K9 자주포라는 거 포탄을 자동으로 삽입시켜주는 장치 있잖아. 전 세계 자주포 그거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른 나라는 손으로 다 날아.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실어주지. 요즘은 개량형은 자동으로 띄워주지. 미군 애들도 손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기계 장치가 딱딱 띄워서 발사를 빵빵 때려주는데 지금 전 세계의 자주포 시장의 70%가 K9 자주포랍니다. 석권했대요. 전 세계 석권. 자, 한편 옆쪽에 중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중금속은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 원소야. 중금속이었구나. 중금속이 아니라 준금속은 주기율표상에서 원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다.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중간적인 성질이 있거나 아니면 금속 원소와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다 갖고 있는데 풍소, 규소, 점화님과 같은 녀석들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흑연의 전도성 얘기는 좀 전에 했어요. 흑연은 비금속 원소인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아까 그랬던 여분의 전자가 하나씩 생기지. 결합 하나마다 여분의 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아주 잘 통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인 문제. 현대 주기율표는 원소를 무슨 순서대로 나열했다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하고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배열한 것이다. 현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고 그룹이야. 같은 식구들이야. 땡땡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고 금속 원소겠지. 땡땡 원소는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비금속 원소겠지. 자, 그러면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와, 상당히 까다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원소들이 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 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원소 X가 있다라고 할게. 자, 얘는 원소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누구를 써줍니까? 이걸 뭐라고 해? 원자 번호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이 원자 번호는 원자 내 속에 있는 양성자의 수예요. 양성자의 수. 근데 원자는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양성자는 우리 지난번에 플러스 전기를 뜬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중성이기 위해서는 전자 하나 갖는 전하량이 양성자 하나 갖는 전하량의 크기와 같아요. 그렇다면 양성자 수는 누구의 수와 같아? 전자의 수와 같게 돼. 전자의 수와 같다. 이해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자 번호를 구성하고 위에는 A라고 해서 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한 값이야.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지. 얘는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이해해요? 자, 그렇다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소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좀 어려운 말 써도 될까? 좀 어려운 말 써도 될까? 네. 쉽게 할까 일단은? 쉽게 할까 어려운 말 쓸까? 섞어요. 섞어서 네. 일단 쉽게 가봐. 어렵게 가자. 좋을 것 같아. 불사 그래 지금. 자, 얘는 이렇게 이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에서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어요. 자, 이 특정한 궤도는 확률적으로 처리돼서 우리가 지금 오비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어요.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상에서 볼 수 있는 오비탈은 전체 몇 개가 있대? 4종류의 오비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4종류의 오비탈이 있는데 어떤 오비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S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이 있어. 가장 기본적인 오비탈이야. 오케이? 이게 영어로 샤프인가 그럴 거야. 자, 이 오비탈은 한 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가 존재할 수 있어. S 오비탈은. 자,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오비탈에 P 오비탈이 있어. 얘는 프린시펄 오비탈이라고 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오비탈 속에는 전자 몇 개가? 전체적으로 보면 6개가 찰 수가 있어. 전자 6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D 오비탈이라는 게 있어. 이게 디퓨즈라는 말인가 쓸 텐데 이 D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가 채워지는 아이냐면 10개가 채워지는 아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밑에 F 오비탈이라는 오비탈이 있지. 이게 원래 양자수라는 걸 개념을 배우게 해주는 게 좋은데 그냥 막연하게 통합해서 이렇게 얘기해줄게. F 오비탈엔 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대? 14개를 갖고 있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원소 주기율표로 다시 돌아와 보자.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있어. 1족하고 2족이지. 맞아요? 네. 얘네들은 각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이야. S 오비탈이야. 그 다음에 있는 I는 이쪽에 보면 전체 칸이 몇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6개로 나뉘어져 있어. 아까 썼던 거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있었잖아. 그지? 전체 6개가 있어. 얘네들이 바로 P 오비탈이야. P 오비탈이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관심 없어 했더니 중간에 낀 아이들 있지? 개수를 보면 2부터 12까지였어. 3부터 12까지. 전체가 몇 개야? 10개. 10개예요. 얘는 D 오비탈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아래쪽에 14개가 있어. 한 줄에. 몇 개가 있어? 14개가 있어. 얘는 무슨 오비탈? F 오비탈이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들을 이렇게 주기율표상에 표현해 주게 됐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해보도록 하자. 자, 간단한 거. 질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7번이라는 말이야. 전자가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아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껍질이 있었을 거야. 첫 번째 껍질 주변에 전자 몇 개가 있지? 2개. 두 개가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이 자리와 이 자리야. 이걸로 우리는 S오비탈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그냥 무시하고 갈게. 두 번째 껍질에는 몇 개가 있어야 되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야 돼. 5. 오케이? 원래는 두 가지로 나눠야 돼. S오비탈과 P오비탈로 나눠 표현해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개를 채울 수 있어? 5개를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이 전자 채워지는 모습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주기율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야.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주기율표 얘기를 마치고 원자 결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있습니다. 질문이요? 원석이요. 아니 원소기호는 이 이런 부호를 써주는 거고 아래쪽 왼쪽 아래쪽에서 여기다 번호라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에 14가 되는 거예요. 보통 원소가. 그럼 원자 번호 7이니까 양성자 7개, 전자 7개가 있지. 그리고 중성자 몇 개 있지? 7 더하기 7이 되니까 7개가 중성자 수가 되는 거지. 이해해요? 여기까지 합시다.